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아기훈 선생님 모시고요. 시간이 딱 1시간만 할 예정인데요. 일단 이걸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딱 일주일 됐는데 97 대책을 지난 주말에 발표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97 대책에 대한 총평과 시장의 반응 좀 어땠는지 한번 좀 전문가답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7 대책 나온 지 지금 딱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네.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좋다는 반응도 없고 나쁘다는 반응도 없으니까 잘 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자평을 하셨는데, 사실, 97 대책에 나온데도 불구하고 집값은 오르고 있다. 이제 이런 기사가 조금씩 나올 거예요. 네. 나와가지고 좀 시장에서는 그게 집값 안정책에 큰 영향은 안 주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리할 게 옛날 물론 97 대책 안에서도 소비를 억제하려는 정책이 포함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줄인다던가 여러 가지 이제 그다음에 LTV를 좀 더 줄인다던가 뭐 이런 네네. 정책이 있긴 하지만은 주 핵심은 공급 대책이에요. 그렇죠. 근데 공급이라는 게 이제 뭐 잘 아시지만 우리가 착공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자 그래 우리 가지고 인허가를 갖다가 뭐 한두 달 내에 끝내고 내년 1월부터 착공합시다라고 하더라도 입주는 2029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2029년 돼야지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집 주택 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 2028년까지는 그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97 대책에 나왔다 해가지고 바로 집값이 뭐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네네.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도 그건 알고 그다음에 이 업계에서 다 아는 얘기인데 너무 우리 이제 국민들이나 또는 이제 일부 언론에서 너무 이렇게 과장되게 이제 보도하는 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걸러서 들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착공 기준이 있다라고 그렇죠. 한 거죠. 그럼 착공을 해도 말씀하신 대로 진짜 네, 최소한 3년 이상. 네, 36개월 이상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콘크리트가 굳는 네. 시멘트가 굳는 이제 절대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그렇죠, 필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지금 착공을 지금부터 해도 그런데 네. 착공을 다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향후 5년 동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순차적으로 하는 거고 뭐 그럴 땅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착공을 갖다가 이제 해가지고 이제 입주까지 하면은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3년은 그동안에 부족하니까 네. 그러면 뭐 했냐 이제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 네. 저는 요 조치가 그래도 과거보다는 긍정적이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9년 이후에는 네. 집값 확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게 현재가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이 그래도 2029년부터 지금부터 뭐라도 해야지 완화가 될 것이다. 그렇죠. 지금 안 하면요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대로 흘러가지고 네. 2029년, 2030년, 2031년에도 계속 공급 부족이라 가지고 앞으로 10년간 집값은 계속 날아갑니다. 뭐라도 해야지 그래도 2029년부터는 그래도 주택시장이 좀 안정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때 그러네요. 확 떨어진다는 네. 얘기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도 방향성을 뭔가 해야 된다. 네, 네. 뭔가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좀 아쉬운 면은 물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죠. 아쉬운 면이 있지만은 네. 그래도 뭔가 하려고 정부에서 의지를 보였다라는 것은 약간 전 긍정적으로 봐요. 일단 공급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메시지고 일단 시작을 네, 했다는 자체.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 97 대책의 핵심 내용들이 공급 대책이었었는데 그렇죠. 예.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은 뭘까요? 이것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과거와 다른 게 이제 LH공사가 전면에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LH공사가 전면에 나선 거는 이제 몇 달 전부터 계속 그런 그 논란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 대통령께서도 언급하는 게 너무 LH공사가 너무 쉽게 땅 장사만 하려는 거 아니냐. 체질을 바꿔야 된다. 맞아요. 환골 탈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뭔가 LH공사 뭐 좀 마음에 안 드나 뭐 잘못한 게 있나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바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97 조치입니다. 97 조치를 통해 가지고 LH공사의 체제를 확 바꾸고 그분들이 이제 그 LH공사가 직접적으로 주택시장 공급에 나서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 LH공사가 할 수 있는 이제 분야가 그래도 뭐 민간에 있는 것들까지 관여할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떤 분야에 좀 크게 좀 관여를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LH공사가 이제 LH가 이제 랜드하고 하우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이제 합쳐지면서 이제 토지주택공사 그래가지고 LH공사가 이제 된 건데 네네. 그동안에 그러면 이제 토지공사가 했던 일과 주택공사 했던 일이 이제 골고루 이제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주택공사에서 했던 일은 좀 더 비중이 적어지고 토지공사 했던 일을 주로 많이 한 거예요. 그쪽에서 돈이 되고
상대적으로 좀 쉬우니까. 예. 땅만 팔면 조성해서 팔면 그렇죠. 되니까. 예. 아. 땅을 갖다가 지금 이제 민간 건설사가 조성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야 여기다가 뭐 신도시급으로 뭘 짓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농사 지으셨던 분 또 대대로 살도 싶던 분들은 안 팔죠. 네. 땅을 안 팔고 이놈들아 이게 우리가 조상 대대로 여기서 살던 건데 우리가 나 초출을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쵸, 안 파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알박기인데 네네. 알박기 그러면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네. 또 그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죠. 진짜 옛날부터 거기서 뭐 농사짓던 분들이 그렇죠, 있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안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대지를 이만큼 이제 확보했는데 중간에 뻥뻥뻥뻥 뚫려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아파트 단지 내에 논도 있고 밭도 있고 호박밭도 있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민간 건설사들은 대지를 부지를 조성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크게는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조그맣게는 됐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이제 신도시급 또는 신도시급이 아니라도 굉장히 대규모를 하려고는 이제 정부가 그걸 나서야 되는 건데 그걸 이제 대행하는 게 바로 이제 LH 공사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네가 그렇죠. 그 수용권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물론 이제 강제로 뺏는 건 아니지만 적당한 가격을 쳐서 이제 주는데 LH 공사가 수용하는데 가보세요. 다 프랜카드가 써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막 정부 욕하고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우리가 살던 데인데 터전을 뺐냐 이제 그런데 뭐 그래도 법적으로는 이제 그 수용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정확히 아는데 예. 한국갤럽 있을 때 예. 그 공공기업 만족조사를 했었거든요. 네네. 한국토지공사 그때는 LH가 예. 토지공사였는데 예. 하지 한국토지공사가 늘 꼴찌예요. 예. 왜냐하면 고객이 그 토지 수용당한 사람들인데 그렇죠. 원상이 점수를 이제 1점부터 10점까지 주는데 예. 그 웬만하면 1.2점 안 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과감하게 1.2점을 평가해요. 그 제일 만족도가 높은데 어딘 줄 아세요? 어디예요? 한국전력공사. 아 그래요? 예, 거기는 예. 전기는 불만 가질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전력 사정 굉장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불공평한 것 같긴 하다. 맞아요. 그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제가 했던 조사인데. 예. 그래서 사실 보면 그분들이 이제 정부를 대신해서 정부가 할 악역을 대신해서 이제 욕을 많이 먹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부지를 조성을 해요. 어떤 이제 뭐 정부의 힘을 뒤에 얻은 거죠. 네. 법이라는 힘을 얻고 그걸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땅을 팔면은 그 땅이 엄청 잘 팔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 부지를 확보해야지 집을 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가 뭐냐? 그럼 바로 부지 확보예요. 그렇죠. 부지 그게 확보. 예, 그게 절반이에요, 절반. 그렇죠. 그게 다 할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입지를 확보하는 예, 거니까. 그래서 예.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네. 그 부지를 확보하고자 이제 그 이게 그 저기 뭐야 그 추첨을 하게 되면은 여러 이제 기업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폴데이트라고 막 그런 거 말씀하세요. 예, 맞아요. 그러면 시행사들 이제 막 이렇게 가짜에서 만들어 갖고 막. 예,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페이퍼 예. 컴퍼니 아니라더라도 예. 몇 명 이제 그쵸, 회사에서 몇 명 이렇게 예. 만들어 가지고 자회사를 법적 만들어서. 요건 예, 자회사를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각각으로 이제 신청하고 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제 LH 공사의 땅을 이제 수용하기 위한 사기 위한 거니까 돈이 됐으니까. 그만큼 이제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H 공사 입장에서는 그냥 그것만 하게 되면은 뭐 고객은 뒤에 줄 쫙 써 있기 때문에 너무 쉬운 장사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걸 하지 않고 그 땅을 민간한테 팔지 알겠다는 거예요. 구출 조치가. 거기다가 직접 민간한테 팔지 않고 그다음에 LH 공사가 거기다가 집을 짓겠다. 시행하겠다. 그렇죠. 옛날에 주택공사가 한 것처럼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주공이 들어서는 거고 옛날에 이제 나중에 휴먼시아로 이제 그 브랜드가 바꿨죠. 뭐 그리고 휴먼시아 전에도 뭐 뜰한채. 뜰한채 뭐 그린빌 뭐 많았어요? 약간 네. 뭐 약간 이상한 거 있다가 이제 없어지고 이상한 거 없어지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지금은 또 LH 그냥 휴먼시아도 잘 안 쓰고 그냥 LH 무슨 몇 단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던데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LH 공사가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게 이제 바로 구출 조치의 핵심이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면에 나섰다. 네, 그리고 이제 네. LH가 네. 땅만 파는 역할이 아니라 네, 진짜 그렇죠. 진정한 의미의 하우징을 하겠다. 네, 시행을 네. 하겠다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렇게 되면은 좀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LH가 전면에 네. 나서면 우선 이제 그 LH 공사가 예. 제가 준비한 화면 한번 그래? 보여주세요. 예. 거기서 보면은 그러면은 왜 정부에서 네. 민간 기업 너희들 그 부동산으로 이 건설로 아파트 건설로 돈 많이 벌으니까 네. 배 아파 그게 아니라 지난 몇 년간 공급이 크게 줄었던 것 때문에 이제 LH 공사가 할 수 없이 나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화면이 보시면은 요게 그 2019년부터 올해까지 2025년 동안 7년간
월 평균 아파트 착공 실적이에요. 인허가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착공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입주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미분양을 빼고 이제 입주가 되는 건데 3년 후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착공한 거는 2022년 입주, 그다음에 2021년에 착공한 거는 2024년에 입주. 그래서 왼쪽에 보는 이제 그 3개년은 과거 실적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4년까지 입주분이니까 그런데 그 평균치가 네. 한 3만 5천 채 정도 되거든요. 월 평균 이제 예. 3만 5천 채 정도로 한번 클릭 한번 더 해보시죠. 예. 네. 아, 네. 예, 예. 그럼 이제 35,284채 정도가 이제 그 공급이 되는데 네. 2022년부터 이 착공이 굉장히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2022년에는 29%, 그다음에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클릭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계속 줄어들어 가지고 올해는 더 줄어들었어요. 올해는 이제 그 평년치에서 이제 57%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고점으로 그냥 계속 빠지고 있는 추세네. 그렇죠. 그래프가 출렁출렁하긴 하지만 예. 하얀 곡선이네. 그렇죠. 예. 그러면 2019년부터 2021년이 물론 공급이 많았죠. 그러니까 네. 입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작년까지는 공급 과잉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공급 부족의 시대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공급 부족의 시대로 넘어가는데 네. 그러면 지금 그것 때문에 집값이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2022년 물량이 영향을 주기 때 줘가지고 올해도 이제 공급 부족 시대로 넘어갔지만은 작년까지가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계하는 이제 시간을 보이는 거고요. 네. 내년도 가게 되면은 공급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2026년부터는 공급 부족 네, 피부적으로 다 완화된다. 그렇죠. 2026년, 2027년, 2028년은 굉장히 공급 부족 현상이 벌어지는데 네네. 그러면 왜 갑자기 건설사들이 왜 이 집을 안 짓을까? 네. 건설사들은 뭔가를 자기가 매출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매출을 그렇죠. 일으켜가지고 자기나 비즈니스 활동을 해야지 이제 수익이 생기는 건데 왜 2022년부터 안 했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민간 건설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집이 잘 팔리면 막 져요. 그다음에 안 팔리면은 잘 안 짓습니다. 아, 그러네. 2021년도가 제일 고점이었잖아요. 그렇죠. 미분양 막 때려줬네, 그때는. 그냥. 그러니까 2021년도 잘 파니까 집값이 막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짓기만 하면 분양가 높게 하더라도 사람들이 막 사줬으니까 막 집니다. 네. 근데 2022년부터 시장이 이제 확 꺾였죠. 그렇죠. 미국의 이제 금리가 급속히 올라가면서 네. 시장이 확 줄어드니까 네.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거 미분양 나겠네. 그리고 이제 안 지은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건 안 지은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못 지은 것도 있습니다. 못 지은 이유는 뭐냐면은 네. 그래서 어떤 건설사가 그래도 용감하게 그래도 우리는 딴 사람들이 안 짓더라도 우리는 역발상으로 딴 사람들이 공급이 줄었는데 우리는 한번 짓자라고 하는데 네네. 이 금융사에서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소위 이제 PF 대출이 안 있죠. 돼. 예. 이제 금융사 입장에서도 보면은 그분들도 이제 경제 이런 걸 다 전망하잖아요. 그렇죠. 경제가 안 좋고 미국에서 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그러면 주택 수요도 줄어들고 그럴 텐데 네. 지금 여기다가 돈을 빌려줘야 돼. 돈을 빌려주다가 우리가 떼이면은 우리까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텐데라고 하면서 PF 대출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용감한 건설사가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민간 건설사한테 빨리 너희들 빨리 져라고 하더라도 민간 건설사가 아니 우리도 짓고 싶지 우리도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지금 우리 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짓고 싶지 근데 돈이 없네 그런 거예요. 그럼 돈이 없어 그러면 정부에서 그래 질 돈 줄게 그러고 돈을 덜컥 줄 수는 없잖아요. 그 특혜죠.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희들한테 믿을 게 안 되니까 우리가 LH 공사를 갖다가 하겠다는 거죠. LH 공사는 기본적으로 정부 소유잖아요. 그렇죠. 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뭐 더 출자를 한다던가 또는 정부 보증을 해가지고 PF 대출을 낸다던가 금융사 입장에서도 정부가 보증해주면 안 해줄 이유가 없죠. 거기서 이자를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 기업은 망하면 날아가는 돈이지만은 LH 공사는 망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 망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LH공사가 민간 기업에서 벌써 망했어요. 부채가 엄청나요. 그렇죠. 한 160조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160조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렇죠. 그래도 불구하고 아무도 LH공사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정부가 뒤에서 이제 정부 거니까. 그래서 정부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LH공사를 내세워 가지고 그런 PF 대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에 전면을 내세운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진짜 공급이 좀 늘어날까요?
공급이 늘어나겠죠. 거기서 LH 공사가 이제 나서게 되면 정말 이제 역할이 옛날에 너 이제 땅 장사하지 마. 땅은 이제 민간한테 팔지 마. 그리고 너희들은 저 아파트만 줘라고 하게 되면 LH 공사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고 또 정말 땅 팔지 말라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뭐 땅을 조성을 하겠지만은 그렇죠. 자기는 매출이 없어지니까 예. 이제 저기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 이제 나설 건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네. 시장이 이제 둘로 갈려요. 어떻게 나죠? 갈리냐면은 우선은 이제 민간 건설사 입장에서 볼게요. 민간. 특히 이제 민간 예. 건설사 중에서 일군. 그러니까 일군이니까 이제 대기업이죠. 뭐 삼성, 뭐 GS, 현대, 뭐 현대, 뭐 대리, 뭐 이런 대우, 포스코, 예, 뭐 포스코, 예, 예. 이런 이제 일군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은 네. 땅이 없잖아요. 지을 땅이 없잖아요. 그렇죠. 소규모 이런 거는 자기네가 개발할 수 있겠지만 그거 갖고 자기네 전체의 그 매출을 유지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매출이 뭐 300세대 이하나 건들지도 않는데. 그렇죠. 네. 조합 아니면. 네. 급격히 이제 떨어지니까 네. 지금 현재 보면 그분들이 이제 먹거리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할 수 없이 이제 이미 땅이 있는데 땅이 있는 데란 건 뭐냐면은 땅은 자기네가 확보하고 와서 지어주셔라는 거죠. 바로 재건축, 재개발, 예. 리모델링. 예, 정보세 정비 사업. 네, 정비 사업. 거기는 이미 땅이 확보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저기 지역주택조합은 아니고요. 그 이제 지주 그거는 사업은 땅이 없는 데다가 땅을 나중에 자기네가 사가지고 하겠다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좀 불확실한 거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땅 있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거니까 리모델도 땅이 마찬가지로. 주인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사실 보면 건설사만 가서 지문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LH공사에서 그 땅을 사던 또는 그냥 민간 기업에서 땅을 제공하던 민간인들이 제공하던 건 상관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일군 건설사들은 주로 이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이쪽 시장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말로 중견 기업들. 네, 중견 기업들 예. 또는 소기업들, 소기업들. 이런 분들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시장에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일단 선택을 못 받죠. 네. 네.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네. 브랜드 브랜드 가치가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당신 그 아파트 이름이 레미안이 좋아요? 아니면 뭐 창일 아파트가 좋아요? 창일 건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있으면 죄송합니다. 네. 그럼 다 레미안 아파트가 좋아요. 네. 거죠. 거기서 당신 브랜드가 자이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신창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신창 뭐 건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서 지금 다 그런 시장 건설권 안 할 거 아니에요. 다 그렇죠. 자의를 하죠. 네. 좀 비싸도 일군 선택하죠. 네, 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독식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아까 뭐 신창 건설이나 창일 건설이나 뭐 그런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LH 공사의 하도급으로 가는 거예요. 시공만 하는. 시공만 하는. 네. 옛날도 LH 공사가 다 자기가 직접 짓지 않습니다. 거기 LH 공사에서 진 거 한번 가서 이제 옛날 주공 아파트 한번 보세요. 그러면 네. 거기서 시행은 주공 주택공사 그다음에 이제 시행은 이제 주택공사고 시공은 무슨 건설, 뭐 벽상 건설 뭐 이렇게 막 써 있어요. 거기서 네네. 보면. 그래서 특히 지난 몇 년간 아까 토지 판매만 했다 했잖아요. 토지 매매만 했으니까 네. 주택공사에서 스스로 우리가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을 확보해가지고 그 경험도 줄어들고 그런 인력도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초창기에는 많은 부분이 아까 하도급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 조달이나 이런 시행적인 측면에서는 LH공사가 책임을 지겠지만 그 밑에 시공은 이제 중소기업이 그래서 시공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면에서는 그게 이제 달라지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면 주로 LH공사가 이제 어디다가 지을까? 그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군들은 보통 재건축 재개발이니까 기존에 아파트가 그렇죠. 있는 데들이니까 주로 이제 서울 도심이 갈 것 서울이나 같고. 이제 수도권 유지, 뭐 예. 분당이나 과천, 뭐 이렇게 이제 수도권도 광명, 뭐 이렇게, 그렇죠. 예, 이런데 이렇게 좀 이게 저 상대적으로 좀 땅값이 비싼데. 그런 데는 LH는 거고. 주공 아파트들은 예전에는 반포에도 짓고 잠실도 있었지만 이제 그거 다 끝났으니까. 그렇죠. 거긴 딱 끝났죠. 네, 그리고 거기가 이제 지금- 재건축하면은 이제 LH를 브랜드로 안 하려고 그러죠. 네. LH 거기다 해가지고 너 주공 브랜드로 할래? 아니면 민간 브랜드로 다 민간 브랜드로 할래? 그러면 LH는 그냥 신도시밖에 할 게 없는 그렇죠. 거. 3기 예. 신도시나 외곽. 그리고 LH 공사가 이제 이번에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공급을 많이 하라는 얘기지 예. 공급을 아주 고급스럽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 정부의 일단 빨리 메시지는. 많이. 예. 네, 빨리 많이. 그러니까
똑같은 적은 예산으로 예. 한 채로 갖고 예를 들어 한 채 질 예산 갖고 강남에다가 아주 멋있게 지은 것보다 그 돈이면은 외곽 지역에다가 세 채 네 채를 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땅값 차이도 확 크니까. 그러니까 세 채 네 채 질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보면은 한 채 공급하는 것보다 몇 채를 공급하는 게 훨씬 낫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LH 공사는 주로 외곽 지역, 외곽 지역. 수도권 외곽 지역에다가 많이 공급을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지방에도 지는 수도 있지만 지방은 지금 주택이 부족하다는 거는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미분양도 아직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이 근데 거기는 이제 민간한테 주로 맡길 거고, 네. 그다음에 지금 수도권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수도권 외곽 지역은 이제 LH 공사가 주로 맡고, 네. 그 서울이나 수도권 요지는 주로 이제 민간 기업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청약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청약 아까 이제 재건축 이런 데 하려면 가점이 굉장히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점이 70점 이상 돼요. 네, 가점이 굉장히 높은 소위 로또라고 그러는데 네. 로또라고 한번 이제 딱 청약되면은 뭐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남는데 그런 데 같은 데는 거기서 보면 정말 그런 데도 저 민간 건설사는 그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이제 정말 나는 신혼이야. 그래서 청약 가점 별로 없어. 그래도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 얼죽신이라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뭐 비싸더라도 네, 그 네, 도심까지 보신 분들은 가점이 네. 일단 높아야 되고 가점 그렇죠. 낮거나 뭐 특별 공급 좀 위주로 하실 분들은 네, 상계 네. 신도시라든지 외곽 가야 된다. 네, 네, 정확하게 그렇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이 공급 시장도 양분화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경제력으로 좀 부족하시는 분들은 서울만 포기하시면은 경기도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 인천에서는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 뭐 맞아요.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보면은 내가 신혼에서 내가 강남에서 시작하면은 네. 계속 강남에서 있고 또는 이제 강남 너무 비싸니까 서울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든 무리를 해서도 인서울에서 하게 되면은 계속 인서울에 있는데 이 경기도에서 시작하게 되면 계속 경기도 돌을 이렇게 뱅뱅 돌 가능성이 높다라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그 무리하게 본인의 그 자본력에 비해서 그렇지는 않고 이 경기도로도 보면 일기 신도시 또는 뭐 이기 신도시는 뭐 더 새 아파트지만 일기 신도시 낡은 아파트 보면은 본인들의 그 자금력 갖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또 꽤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주거의 질을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집값 대비해서 주거의 질이 굉장히 높거든요. 일기 신도시가 그렇죠. 이미 개발된 지가 꽤 오래됐고 네. 그 안에 뭐 몇십 년이 됐으니까 거기에 학원도 애들 학원 다니니까 학원 발달하고 그다음에 쇼핑센터 모든 게 다 잘 거쳐졌기 때문에 굳이 내가 꼭 서울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는 조금 그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뭐 분당 같은 도시는 좀 거기는 제일 이제 살기 좋은 데라고 거기는 생각해요. 예, 서울에서도 네, 뭐 너무 환경이 앞선적이고 예, 예. 그렇죠. 예. 좀 재건축 안 돼도 분당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 궁극적인 이 정부의 구칠 대책을 포함한 공급 네. 노력들이 LH가 주도하는 이 공급 이런 정책들이 네. 시장 공급 활성화 혹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공급 되죠. 예. 절대치가 지금 이제 부족하니까 절대치가 부족하니까 네네. 이제 그 분명히 이제 도움이 되는데 그 도움이 된다는 거는 퀄리티적인 측면이 아니고 이제 퀀티티 그러니까 양의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장에 한 10만 채가 부족했어요라고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 LH 공사가 10만 채를 다 공급 못 하더라도 한 5만 채는 공급해. 근데 그마저도 안 하면은 그 계속 10만 채가 부족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그 양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네. 요번 조치가 의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조치가 분명히 이제 시장에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2029년 또는 2030년 이후에는 분명히 그걸 갖다가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람들의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진짜 지금 주택이 부족한 데는 서울이거든요. 그렇죠. 예, 서울이죠. 서울은 주택 보급률 자체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특히 그 중에서 아파트 보급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 수를 서울의 가구 수로 나누는 아파트 보급률이 50%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전국에서 그 광역자치단체가 이제 제주도까지 포함해가지고 17개잖아요. 세종시까지 포함해서 옛날에는 16개인데 세종시까지 포함해가지고 17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아파트 보급률이 제일 낮은 데가 이제 제주도. 제주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죠. 거기는 뭐 지역 특성상. 네, 지역 특성상 거기서 이제 집을 높게 못 짓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를 제외하고 아파트 보급률이 제일 낮은 데가 바로 서울이에요. 서울이죠. 예. 네,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현상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서울은 굉장히 주택도 부족한 데다가 특히 아파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는 또 많아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적은데 LH공사가 이번에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LH공사가 서울에서 그 저기 택지를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대규모 택지는 아예 없죠. 그렇죠. 재건축 재개발을 통하지 않고서는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조사 이런 거야 몇 개나 나오겠어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동사무소에는 뭘 지을 수도 없는 거고 뭐 한다는데 그게 몇 개나 짓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그런 데는 민간의 역할을 할 수밖에 민간한테 이제 역할을 맡길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요번에는 이제 약간 이제 그 아쉬운 게 예, 바로 이제 그 점이죠. 그래서 제초환이라던가 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막는 여러 가지 이제 대못을 좀 뽑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뽑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규제가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정부가 약간은 본인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이 시장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이제 부족한 거죠. 이거 만약에 풀었다가 제초안 없애가지고 재건축이 활성화하는 건 좋은데 이거 풀었다가 당연히 제초안이 풀리게 되면은 그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수익이 높아지겠죠. 수익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그 수익을 보고 재건축을 하는 거거든요. 네. 제초안이 있으면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 수익 나는 거 잘 됐다. 꿀 좋다. 수익 좀 못 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재건축을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급을 갖다 유도하려면 제초안을 갖다가 풀어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수익을 내는 걸 갖다가 용인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을 겁내하는 것 같아요. 그걸 했다가 가격이 오르면은 괜히 욕만 먹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아도 지금 현재 보면 서울이 많이 집값이 올랐는데 거기서 더 오르게 하는 거 아니냐. 괜히 건들지 말자. 건드렸다가 괜히 큰 코 다치니까 네. 일단은 LH공사한테 맡겨가지고 일단은 서울은 그만두더라도 우선 서울 외곽 지역에 그러니까 그쪽에서 좀 해가지고 조금 이게 불이 확산되는 건 조금 불을 좀 진화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것도 안 되면 그다음 단계로 어떻게 정말 그 불이 난 그 지점에다가 우리가 좀 물폭탄을 던지든지 해야겠다라는 게 정부의 의도 같아요. 일단은 뭐 당장 공급 부족 문제가 좀 눈앞에 있으니까 좀 그렇죠. 급한 불이라도 해서 네네 수량으로 이제 밀어붙이자.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안에 있는 이런 좀 정비 사업 쪽에서는 이게 좀 기존의 규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속도가 더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것 때문에 이제 오세훈 시장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약간 비판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97 대책은 뭐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서울시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LH공사가 짓는 거는 경기도 외곽에 짓는 거니까 경기도 외곽에 짓는 거니까 지금 서울시 안에서는 LH공사가 지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서울시의 시각을 보면은 이제 오세훈 시장 말씀이 맞는 거고 전체 시장으로 보게 되면 또 LH공사가 그래도 반쪽짜리 대책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묘하게 정치적인 대립구도잖아요. 그렇죠. 오세훈 시장은 또 국민의힘이고 현 정부 민주당이니까 맞아요. 서로 막 디스전 하고 있고 내년에 또 지방선거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이제 후보고 나올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요? 계속 연일 공격하더라고요 오세훈 시장이. 왜냐하면 그래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는데 계속 부동산 이슈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로 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서로 그래요? 페이스북으로 이제 주고 받는데 그래서 그래요? 도대체 공급을 한다고 해서 공급 안 하고 뭐 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오세훈 시장은 내가 신속통합지역에서 19년 걸리고 14년으로 땡겨놓은 거다. 너희는 그런 거라도 해봤냐? 뭐 이렇게 또 서로 디스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냥 그거 보면서도 서울은 공급이 아주 이슈인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서울시의 자체적인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그래요?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나올지 그때 나면 또 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겠죠. 그거 말고는 없죠. 그렇죠? 그거 말고 뭐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없으니까 뭐 빈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강 위에다 콘크리트 쳐가지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땅을 최대한 효율성을 이제 높이는 거. 그러니까 용적률을 기존보다 더 높게 하면서 그 높게 하는 거에 대해서 공공 기여를 더 많이 하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만 먹니 나도 먹자. 그러니까 반띵하자. 그러니까 용적률 높아지는 거 반띵하자. 대신에 화끈하게 높여줄게. 이제 이런 정책을 쓰겠죠. 네. 아무튼 좀 저도 그냥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좀 답이 좀 없는 것 같고 저도 좀 답답하긴 합니다. 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좀 뭐 여러 가지 좀 계속 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고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네. 그렇고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냥 답답하니까 결국은 규제밖에 할 게 없어서 그쵸. 지금 대출 규제 뭐 네. 그리고 이제 세금 규제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네. 세금 규제를 하겠죠. 또 뭐 할 거죠. 네. 왜냐하면 또 그 보니까 계속 그쪽 관계된 부신 그쪽 네. 그쪽에 좀 신송하는 글을 많이 써주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또 네. 계속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간을 그렇죠.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 이게 대책 발표되기 한 1주 전인가 2주 전에 네. 그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네. 시장 전문가들 의견을 듣겠다. 네. 5명을 불러가지고 이제 했는데 예. 안 갔다 오셨죠? 저는 안 갔죠. 예, 왜 안 불러주세요? 우리 아기호 선생님 왜 안 불러주시는 겁니까? 아니, 도대체? 저는 정부에서 안 부러지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쓴소리를 엄청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튼 예. 저기 뭐야 그 현 정권뿐 아니라 옛날 보수 정권에서도 예. 절레절레 흔들잖아요. 그 예. 보수건 진보건 아무나 막 물어뜯는다 아기고만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좀 재밌는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 예. 제가 이제 국토부 장관이에요. 예. 아기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즉효 예. 바로 효과가 날 수 있는 정책 제안 한번 해달라. 예. 부동산 시장 공급 예. 한번 조언 한번 해주세요. 예. 공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어떻게 하더라도 3년 후의 정책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3년 후의 정책이기 때문에 즉각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네.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막 우물에 가서 숭늉 왜 안 나오냐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이거 조치 나온 다음에 뭐 일주일 후 한 달 후에는 이거 뭐 조치가 뭐 틀려 먹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 3년을 기다려줘야 되는데 3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화살이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대책을 내오는 이제 정부로 향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그동안에 많은 정부 보수적인 정부라든가 또는 진보적인 정부라든가 상관없이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하면 수요 억제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수요 억제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어떤 대책에서 화끈하게 정책에 대해서 딱 그게 반응하는 건 수요 억제책이에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그걸 선호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수요 억제책이 수요를 없애는 게 아니라 수요를 억누르는 거기 때문에 네. 일정 시점이 지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3개월이든가 또는 6개월인가 그 지나면은 그 전에 안 올랐던 거 가지고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장이 보통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돈가치 떨어진 대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가다가 팅 이렇게 올라가다가 팅 이렇게 용수철 튕기들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은 수요와 억제를 갖다가 수요와 이제 공급을 동시에 이제 건드려야 되는데 네. 공급 대책은 효과도 나중에 나타나고 그다음에 해봤자 사람들한테 먹지도 않고 욕만 먹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건데 그래서 약국에 가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환자가 내가 어디가 아파서 지금 현재 뭐 몸에 어디가 그 약간 염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염증을 치료할 약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처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통제만 계속 주는 거예요. 예, 그냥 아픔만 없어지는 거예요. 염증을 갖다 계속 그걸 없애야지 장기적으로 그 진통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렇죠. 당장 지금 나는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게 아픈 것만 없어지면 속에서 골마 터지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수요 억제책이에요. 수요 억제책은 겉에서 표면적인 어떤 효과만 나타나는 거고 절대로 주택시장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죠. 반대로 공급 대책을 건들게 되면은 본질적인 문제를 갖다가 건드리는 건 맞는데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화끈하게 그때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개를 거의 동시에 또는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죠. 특히 이제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표와 세금이거든요. 그렇죠. 세금은 이제 세수죠. 세수고 표. 근데 표를 얼마나 얻을 수 있는 정치냐는데 공급 대책은 사실 보면은 3년 후에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정권의 마지막 부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정부들이 대부분 우리는 준비된 정부입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보면 아마추어거든요. 처음에 예. 정말 장관 처음 해본 사람 또는 뭐 이제 뭐 비서관 저기 정책 비서관 처음 해본 사람 뭐 이런 분들 모여가지고 했으면 그때부터 이제 과거 사람들은 바보야라고 생각하는 전제요건에서 이제 하는데 그래가지고 수요 억제청 막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처음에 그랬잖아요. 처음에 공급 부족합니다. 그래도 아이 그 뻥이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끝에 가지고 공급이 부족한데 우리가 아파트가 빵이라면 내가 밤새라도 찍을게 이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거와 같이 공급 부족을 깨달아 가지고 할 때는 뭐냐면 이미 이제 정권을 한 반 정도 지났어요. 그때 내가 공급하기 시작해 그러면 누구 혜택을 받냐면 그 다음 정권에서 혜택을 받는 거예요. 나는 혜택 하나도 못 받고 그러니까 정권에서 어떤 조건이든 이 후반부에서는 공급 대책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대책을 내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타이밍이 가장 좋은 게 아까 제가 97 대책이 완벽한 대책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첫 단추를 잘 끼웠습니다. 제가 웬만해 가지고 정부 대책 이렇게 칭찬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주로 이제 비판하는 사람 전부 가지고 제일 밑에서 강력한 비판주의자인데 정부가 어떤 정부라도 그런데 이 공급 대책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반쪽짜리 대책이지만 그래도 과거보다 진일보했다는 게 바로 지금 타이밍이 지금 해야지 그나마 2029년, 2030년 그때에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새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이걸 한 게 조금 그래도 좀 다행인 거고 반대로 이제 조금 더 용기를 냈어야 되는데 아까 민간 부분에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조금 그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서울 쪽은 영향을 덜 받겠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제가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 첫 단추는 그래도 어느 정도 꽂혔고 수요 예. 분산 차원에서 서울에 그렇죠. 몰리고 있는 수요들, 지방에서 올라오는 수요들이 선택할 네. 대안을 만들어줬다는 것 측면에서 좀 괜찮은 것 같다. 예. 예, 그럼 결국은 정부에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규제밖에 없을 거라는 결론이 또 역으로도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규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출 규제, 하나는 세금 규제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도 뭐 세금 규제는 있죠. 뭐 유예가 된 것들도 있긴 하지만 법적으로 해놓은 다 중과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출 규제도 지금 뭐 몇 개 나왔잖아요. 이번 또 구입시장 그렇죠. 때문에 좀 당장 지금 아까 언급 처음에 설명했을 때 뉴스에 곧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른다라는 뉴스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잖아요. 그럼 바로 또 이제 세금 규제나 그렇죠. 규제가 나올 텐데 처음에 뭐부터 나올 것 같으세요? 규제 지역 확대죠. 규제 지역 확대.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저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께서 그 공약할 때 세금으로 이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말씀을 굉장히 이제 후회할 거예요. 지금 아이씨 내가 왜 그때 뭐 그 말을 했나 막 이제 그걸 했을 텐데 그걸 교묘하게 피하면서 세금 대책 아니면서 세금 대책인 듯 아닌 듯 세금 대책인 정책이 바로 규제 지역 확대거든요. 그러네요. 규제 지역 확대하게 되면 규제란 말은 없으니까 거기서는 세금이라는 말은 말 없으니까. 한마디도 없고 그러는데 규제 지역을 확대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이제 그 양도세 중과의 근거가 되는 거고 그러네요. 지금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 9일까지 이제 유예됐지만은 그게 5월 10일 이후에는 그게 살아날 가능성이 또 높잖아요. 그런데 그게 모든 지역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만 살아납니다. 규제 지역이 그 네 군데밖에 없으니까. 근데 규제 지역이 확대되면은 그 나머지 지역 그 규제 지역 확대한 지역도 그게 물론 이제 수도권 전체로 확대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그 과격하게 수도권에도 오르지 않은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보면 확대하지는 않고 정말 이렇게 뜨겁다라고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몇 개 지역으로 이제 확대가 될 텐데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입니까? 대표인 거 이제 서울로 가게 되면 이제 용산이랬잖아요. 마포, 성동. 그다음에 양천, 강동, 동작, 영등포. 뭐 요 정도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진 거기까지 하나 더 가면 이제 광진 요 정도겠고 한강벨트죠.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에서는 과천, 분당 이제 요 정도가 이제 포함될 가능성이 경기도마저도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데 그게 뭐 하여튼 올해 안에 이제 되겠죠. 뭐 빠르면은 뭐 추석 전후로 하고 이제 뭐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늦어도 이제 올해 안에는 이제 아마 여기가 규제 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통 추석 때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예, 추석 예. 끝나자마자 좀 이렇게 매수세가 몰리는 경향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 전에도 그 추석 전에 규제적 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예. 추석 때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 모이면 이제 하는 얘기가 두 가지죠. 부동산 아니면 교육. 예, 교육이죠. 예, 교육 부동산이 두 개의 얘기를 보통 많이 하니까 예. 보통 그때 이제 이 공포감을 좀 더 확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 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대책이 가장 먼저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규제책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 지역은 계속 이제 규제가 되는 거니까 거래가 이제 줄어들면서 이 집값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 거래가 보통 규제 나오면 이제 거래가 줄어들어요. 거래가 줄죠. 예. 예. 사람들이 이제 팔아야 되거든요. 싸게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규제가 들어오면은 네. 그게 우리가 오해할 게 아니라 오해하는 게 예를 들어서 양도세가 중과돼요. 이제 그게 이제 참여정부 때도 그랬거든요. 네. 양도세 중과를 했어요. 두 채 이상 있는 사람은 무조건 55%, 세 채 이상 있는 사람은 무조건 66%의 양도세를 내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이구 무셔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때도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실 그걸 좀 더 효과를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사는 사람은 네. 그거에 해당한다라면 사람들이 안 살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내가 수익이 적으니까 이건 사서 별 저기가 없네. 그럼 차라리 이걸 딱 내가 이 돈 갖고 주식에 투자해야겠네. 또는 뭐 딴 걸 해야겠네. 딴 거에다 좀 투자를 하든지 뭘 해야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 텐데 네. 그때는 뭐냐면은 아, 세금도 걷어야지라는 생각에 이제 그 사심이 싹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과거에 있던 거에 대해서도 지금도 파는 건 다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좀 팔겠어요? 소극이죠, 네. 사람들이 팔겠어요? 안 네, 팔죠. 안 팔죠. 네. 오케이. 예, 내 집은 영원하지만 정권은 5년짜리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안 파는 거예요. 안 팔죠. 예, 안 팔고 한 거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시장에서 그게 매물이 딱 묶이면서 시장에서 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집을 살려는 사람은 일정한 수요는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수요가 줄겠죠. 아까 양도세가 왕창 느린다 그러니까 수요는 줄습니다. 단순히 단기적인 이익을 보고 이제 소위 이제 약간 투기적인 수요 같은 경우는 많이 줄을 건 확실한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실거주할 사람들은 있잖아요. 네네. 나는 남의 집 가서 사는 거 싫고 내 집에 사는 게 좋아. 이런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수요가 일정 수요가 있는데 파는 사람이 전부 다 없는 거예요. 지금 팔게 되면은 그 당시 참여정부 때 오른 게 아니라 그 옛날부터 오른 거. 나 10년 동안 갖고 있었거든. 20년 동안 갖고 있었던 거거든. 근데 그 오른 거에서 현 정부 들어서는 조금밖에 안 올랐는데 옛날에 오른 거에 대해서 66% 세금 내래. 안 팔지. 과수원에서 사과가 3개가 열렸는데 과수원 주인은 하나만 가지고 가고 정부에서 2개 가지고 가는데 과수원 농사 안 하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매물이 딱 묶이면서 집값이 2006년도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 2006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엄청나게 올랐던 게 바로 이 양도세 중과 그 조처였거든요. 그 문재인 정권에서도 똑같은 게 반복됐죠. 네. 네, 그 반복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규제가 되면 오히려 락인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시장에서 매물이 이게 이제 잠기면서 그 매물이 안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집값이 오르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규제 지역 확대되는 것들은 거의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네네.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 네네. 아기훈 선생님이 이제 정규 강의하실 텐데 거기서 좀 많이 네. 풀어주실 수 있어요. 대형 전략 네. 같은 경우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슈 중에 하나가 우리 네. 2017년도 18년도에 예. 그 이김희 장관님이 홍보 많이 하셔갖고 임대 물건만에 등록했잖아요. 예. 지금 8년이 됐습니다. 네, 맞아요. 7, 8년이 됐기 때문에 예. 임대 만기 물량들이 쏟아진다. 예. 뭐 이것들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더라고요. 누군 이것 때문에 뭐 하락할 것이다. 예. 아니다. 뭐 어차피 이제 그때 낮았던 가격이 또 한꺼번에 점핑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예.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는 조금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8년 되면은 네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건을 팔 수 있다는 거죠. 그 전까지 못 팔죠. 8년이 지나면은 팔 수 있다는 거지 팔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물이 그게 다 쏟아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게 자기에 따라서
그럼 세제 혜택이 없어지는 건 그건 아니고 그냥 그 자기가 이제 나중에 팔면은 그 과거분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습니다. 장기보증제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게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 그런 그 전망이 우세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집을 팔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이제 안 팔죠. 안 그렇죠. 팔고 그 때문에 그건 시장이 별로 안 나오는데 요게 이제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임대 시장에 임대 시장에 영향을 줘요. 임대 시장은 뭐냐면 이제 그분들의 의무가 해제된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에서는 그분들이 세입자가 기존에 바뀌던 안 바뀌던 5%밖에 올릴 수가 없었어요. 네. 기존 세입자가 나간다 하더라도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5%밖에 올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가가 굉장히 싸요. 지금도 이제 네이버나 이제 실거래가 공개하는 걸 이렇게 쭉 보면은 거기 보면은 전세 시세가 이상하게 싸게 나온 거와 그게 보면은 예. 그 임대사업자 물건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물건들이 임대 그 만기가 되면은 이제 자기가 임대 사업이 끝났다고 바로 올리는 건 아니고 이제 그렇죠, 그 그렇죠. 임대 계약이 끝나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예,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일반 시세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면 전세가가 낮았던 게 올라가는 거니까 전세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과거로 보면은 이제 과거에는 싼 전세 매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싼 전세 매물이 없어진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임대 사업자 만기 물량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임대 시장에서는 좀 악영향이 많고 매매 시장에서는 그게 한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물건이 확 쏟아져 갖고 시장이 뭐 이렇게 뭐 하향 안정화될 거다 이런 얘기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고 네, 그리고 오히려 임대 물건들은 예전에 저가였다가 네. 한꺼번에 이제 시장 가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네네.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 물건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예, 예, 네, 네. 좀 물론 이제 그 안에서 그 임대차 보호법하고 그게 연결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임대 사업이 만료가 이제 예를 들어서 2025년 7월에 내가 만약에 어떤 분이 만료가 됐어요. 근데 그 임대 사업 세입자는 2025년 12월까지 있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있으니까 그 계약이 남아 있으니까 전세금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2025년 12월 되면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한 번 계약갱 신청권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럼 한 번 쓸 수가 있으니까 2027년 12월 가면은 그때까지는 이제 쓸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한 2년간의 시간의 여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나면은 뭐 당연히 어떤 사람이라도 당연히 시장가만큼 시세 옆집에 전세가가 5억인데 내가 3억에 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세가가 그건 무조건 오른다. 그러니까 2년 후에는 무조건 오른다. 그리고 요게 이제 아까 만기를 제가 2025년 12월을 생각했지만 그 임대 만기가 이미 작년부터 많이 시작했거든요. 그렇겠죠. 예. 2015년부터 이제 그 임대사업자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아파트가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2015년부터 했던 건 2008년이면 2023년, 그다음에 2016년, 2017년, 2018년 여기까지 많았어요. 그게 이제 작년부터 조금씩 이제 임대 만기가 된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뭐 그렇게 이 전세 시장에는 영향을 이제 점점 주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들, 워낙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이것들은 강의 시간에 아마 구체적으로 다 풀어주실 예정이니까 대응들 필요하신 분들은 강의를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할 텐데 일단 이번 주 목요일 날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 그 점도표하고 예측이 100%에 100%가 다 내릴 거라고 이런 경우 처음 봤어. 100%가 내릴 거라고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 내리겠죠. 그러니까 0.25가 내릴지 0.50이 내릴지 이제 그거의 문제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제 금리 인하가 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하시는 것들이 이제 전망일 텐데.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미리 그것도 염두에 두고 대출을 좀 조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이 금리가 내려가는 것들은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우리가 영향을 준다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긍정적이죠. 기존에 이제 대출, 그러니까 변동금리요, 고정금리는 상관이 없고 이제 변동금리로 그 돈을 빌려 썼던 분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현금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줄어드는 거니까 오히려 내가 집을 굳이 팔지 않고 그래서 더 보유하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겠죠. 그래서 그 실수요자의 그 주머니 사정이 좀 더 좋아진다는 거고요. 그렇죠.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보면은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은
그 자기가 부담금이 줄어드는 거니까 저희가 그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그걸 예상하고 정부에서 이미 이제 대출 규제를 이미 많이 깔아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자가 일단 빌릴 수 있으면 이자는 싸게 낼 수 있어. 하지만 빌리는 걸 어렵게 만들었기 그렇죠, 그렇죠. 때문에 이게 금리 인하가 그렇게 과거처럼 대출 규제가 없었을 때는 그게 집값에 그냥 집값 상승에 반영이 되는데 지금 대출 규제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요. 반대로 이제 정부 입장에서 한국은행이나 이런 이제 큰 틀에서의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겁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네. 금리 인하 부분들도 아마 정규 강의 시간에는 자세하게 설명해 네, 주실 예, 예.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뭐 일단 안경업님 강의 정말로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 네. 일단은 10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강의 네. 시작을 할 텐데 안경 선생님 강의는 아무튼 뭐 이게 좀 일찍 오셔갖고 질문도 받아주시고 너무 행복하게 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 강의는 아마 이제 굉장히 97 대책 이후에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것 같고 규제 일변도로 조금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보이는데 저는 이제 저도 예전에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제가 그 피부로 경험한 것들이 가장 좋은 공부였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좀 부동산 정책들이 나왔을 때 제일 튀었던 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규제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했을 텐데 그때부터 활동하신 분이세요. 예, 노무현 대통령 때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때도 좀 튀었던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을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정말 튀는 정책들에서도 최고의 전문가로 활동하신 나경원 선생님의 강의를 업그레이드돼서 이렇게 매번 접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무주택자 입장에서 혹은 유주택자 입장에서 다주택자 입장에서 그리고 또 이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사고 팔아야 될지 팔고 사야 될지 뭐 이런 것들 고민스러우신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부동산 경제 변수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대응하면 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의 모든 것을 4주 동안에 풀어주실 예정이고요. 아마 좀 일찍 오셔갖고 맨 앞에 앉으셔갖고 질문하시면은 답변 다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현장에 오셔갖고 오프라인 강의 좀 추석 끝나고 바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추석 끝나고 바로 시작하니까 지금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로도 신청해 주시는 그 횟수만큼 만큼 강의장을 마련할 예정이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서 더 쾌적한 강의장에서 강의할 수 있게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강의 좀 우리 좀 오시면 이런 거 보실 수 있다 해줄 수 있다 그럼 좀 화끈하게 좀 홍보 좀 해주시죠. 그 강의 내용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 변수가 어떻게 집값에 영향을 끼치고 어떤 정책이 나오면은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당연히 이제 그 강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트럼프 이후에 이제 세계 경제가 조금 이제 약간 주춤하고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경제 상황이 어떻게 집값에 영향을 끼칠 것이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규제적 들어오면서 세금 문제가 좀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금 문제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 강의를 들어보면 특히 이제 제 강의는 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실질적인 이제 투자에서 제가 투자를 하면서 얻었던 그 노하우나 또는 그런 지식 또 그런 경험을 갖다가 이제 녹인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고 뭐 투자는 다 다주택이 아니더라도 내 집 마련을 하실 때라도 뭐 떨어지는 데보다는 오르는데 그다음에 좀 주거 환경이 좋은 데다가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데다가 하시는 그 내 집 마련에 꿈꾸시는 분들도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기준을 확실한 이제 그 중심을 잡아갈 수가 있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무튼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스마트 튜브와 안경원 선생님의 정규 강의는 10월 런칭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바로 여기 채팅창이나 이 영상 밑에 신청 링크에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국 가셔야 되는데 하루 좀 미시고 스마트 튜브 출연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잘 다녀오셔갖고 다음 달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